소개받은 이창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무량사 화상석과 삼성기록원 치유와 단군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치유의 문제를 좀 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이러한 치유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앞으로 치유 영화가 제작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무량사 화상석은 산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기는 바로 환단국에 나오는 책 이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주제로 치유와 단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치유와 단군을 같이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단군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의 역사인 치유 역사를 이해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치유에 대한 옛 기록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산해경에 관한 책은 동이족이 쓴 책이다라고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또 보이지 않게 중국에 유리하게 왜곡된 부분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산해경 대황북경이라는 그 곳을 보면은 이러한 규절이 나옵니다. 치유가 군사를 일으켜 황제를 치자 황제가 이에 응용으로 하여금 기주의 들에서 공격하였다. 응용이 물을 모아두자 치유가 풍백 우사에게 청하여 폭풍으로 쏟아지게 했다. 황제가 이에 대응하여 천녀 발을 보내 비를 그치게 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규정이 나옵니다. 마침내 치유를 죽였다. 이것이 산해경에 나오는 치유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치유에 관한 기록 중에 여기 풍백우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치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치유에 대한 다음 기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가운데 오제 본기에 이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금살치유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치유는 가장 포악하여 황제 헌원도 그를 토벌할 수 없었다. 치유가 또다시 난을 일으키며 황제의 명을 듣지 않자 이에 황제는 제후들로 하여금 군대를 징집하여 탕록의 들에서 싸워 치유를 사로잡아 죽였다. 이 말입니다. 금살치유라는 말은 황제가 치유를 사로잡아 죽였다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기한 그 주석에 보면 응소라는 사람이 주석을 했는데 치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치유는 옛 천자의 이름이다라는 규절이 나옵니다. 중국 사마천의 사기, 물론 이 사기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중국의 25사 정사라고 하지만 중간에 많은 변질 현상이 일어났던 것은 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과연 치유를 공정하게 기록했을까라는 대한 의문이 남는데요. 그런 가운데도 그 주석에는 치유에 대한 기록을 옛 천자, 치유는 옛 천자 이름이었다는 이 규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규절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에는 치유의 이름은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단군에 관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의도적이었는지 어떤 의미였는지는 우리가 아직은 모르겠으나 결국 우리 단군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치유 역사를 이해하면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반면에 우리 측 기록인 환단고기 삼성기전 하편에는 이 치유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과연 환단고기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 이에 대해서 이화여대 정재석 교수는 환단고기는 그 내용으로 봤을 때 반중화주의, 즉 중국의 사대주의에 반대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환단고기는 나름대로 훌륭한 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정재석 교수는 이 환단고기가 이렇게 전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선시대에 금소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민간으로 비전되어 내려오다가 결국 조선 말기에 이 책이 세상에 공개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환단고기처럼 전해 내려온 이러한 금소가 전해 내려온 이러한 내용을 뭐라고 했냐면 금소 비전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이 환단고기에 나오는 바로 이 삼성기 상하편이 세조 당시에 금소로 지정돼서 민간인이 볼 수 없도록 수거령을 내렸다는 그 왕조실록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중국 사대주의와 상충이 되기 때문에 많이 지하로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기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기전에는 치유에 관한 탕록, 소위 말해서 탕록 대전에 관한 기록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삼성기전은 환인, 환웅, 치유, 단군 네 분에 관한 기록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환단고기와 거의 같은 성격의 규원사화에도 이 탕록에서 혼원과 싸운 치유의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환단고기 안에 있는 책이지만 안압루가 지은 삼성기전 상편에는 치유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 점이 이제 원동 중에 삼성기전 하편이 가지고 있는 의의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성기전 하편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치우천왕께서 염제 신룡이 날아가 쇠함을 보고 마침내 큰 뜻을 세워 여러 차례 천병을 서쪽으로 일으켰다. 또 색도로부터 병사를 진격시켜 회대의 사이에 운고하였다. 헌원이 일어나자 즉시 탕록의 벌판으로 나아가 바로 헌원을 사로잡아 신하로 삼았다. 그 내용이 바로 헌원을 사로잡아 신하로 삼았다는 규절이 바로 이 규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환단고기 삼성기전 하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이 오장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오장군이는 정재수 교수의 그 연구에 의하면 묘족 신화에도 등장하는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오장군의 그 이름에 관해서는 우리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유사에는 유감스럽게도 치유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유서의 운하면서 단군 왕검, 뭐 개국호 조선, 여유 동실화 이런 규절이 나오고요. 또 고귀의 운, 소교 환구, 뭐 서자 환홍이 이런 규절은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유감스럽게도 삼국유사에는 치유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 치유에 관한 기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역시 그 고려말 그 당시에는 김부식 이후에 중국에 사대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역시 삼국유사에도 치유의 이름은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삼국유사는 환인, 환웅, 단군 세 분의 이야기로 압축되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여요 동시입니다. 요인군과 같은 시대에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는 이 규절인데 최근 중국의 그 고고 발굴에 의하면 한 2,500년경의 유물로 요임금의 유적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 이름이 도사유지입니다. 도사유적. 그 도사유적에 의하면 이전까지 신화 전설로 알려져 온 요에 관련된 문물이 발견됐다. 이렇게 중국에서 보고를 했는데요. 거기에 견주면은 요와 거의 같은 시대의 단군 조선의 건국도 우리가 이제는 고고학적 입장에서 다시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삼성기에 의한 치유의 주건 공략도입니다. 삼성기 내용을 분석해서 이 내용을 그 당시에 지리로 살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치유가 중심적으로 활동해서 황제 헌원과 싸운 이 장소가 바로 이 산동성입니다. 산동성. 이 산동성 일대가 되겠습니다. 정현규 교수는 치유가 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산동으로 다시 올라와서 중원을 공략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삼성기전의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치우가 탕록 대전에서 황제를 물리칠 때 그 이동 경로를 보면은 아마 산동으로 먼저 와서 그 다음에 탕록에 가서 황제를 격파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 정윤규 교수님은 탕록을 먼저 가서 황제를 치고 밑으로 내려와서 산동을 점령해서 산동에 바로 동유족이 거주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무튼 삼성기 내용으로 볼 때는 산동에 먼저 온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치우를 말씀드리면서 산동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산동성에 치유와 관계되는 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치유의 유적 중에서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유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산동성 가상현에 있는 치유에 관한 그 화상석입니다. 그 화상석이 바로 산동성 한 모퉁이에 있는 이 가상현 이곳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 가상현의 위치를 보면은 바로 공자가 태어난 곡부와 가까이 있습니다. 곡부의 서남쪽에 위치한 이 바로 산동성 가상현의 치우의 화상석이 발견된 것이죠. 오늘날 그 치우의 화상석이 있는 이곳은 무시사당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무시사당 내부에는 여러 종류의 화상석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화상석은 단지 치유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고대 상고사에 관한 그림까지 같이 들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의 신화와 전설에 관한 내용도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으로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일본 동경 국립박물관에 가서 찍은 내용인데요. 바로 중국 산동성에 저렇게 놓여 있는 그 화상석들이 발빠르게 일본에 많이 갖다 놨죠. 일본 사람들이 뭐 갖다 놓은 건지 훔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동경 박물관에도 산동성에 있는 그 화상석들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이것이 무시사당 즉 역사에서 말하는 무량사의 화상석입니다. 이 화상석은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AD 148년에 제작되어 있다. 148년 또는 147년에 제작되어 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화상석은 우리가 문헌에 의지하지 않고 유물로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근 2000년 전의 화상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화상석이 있는 산동반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우리 고조선 또는 우리 동이족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산동성을 중요시하게 되느냐? 일찍이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이런 조선 상고 문화사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산동에 있던 조선의 식민들이 건설한 나라가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왕국을 들면 내, 엄, 우 세 나라로 모두 단군 때 설립되었다. 여기서 식민이라는 말은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동 또는 요서 또는 한반도에 있던 우리 고조선 사람들이 이동을 했는데 어디에 많이 이주해 갔냐면 바로 산동에 많이 이주해 갔다. 그곳에 있는 나라들 이름을 보면 내, 엄, 우 등 이러한 세 나라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은 이미 고조선 시대에도 산동성은 우리 고조선 사람들이 가서 살았던 그러한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김상기 교수의 그 동방사 논충에 보면 산동 지방에는 상고 시대에 동이계의 종족이 남하여 널리 분포되어 중국 한족과 접촉하였다. 여기에서 동이계의 한화, 그러니까 동이계가 한족으로 화하는 작용이 일어났고 아울러 또 한족도 중국의 한족도 동이화,
동위로 변하는 그런 작용이 나타난 곳이다. 그래서 산동을 아주 중요한 곳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이 산동반도는 치유 이전부터 동유족이 거주했던 곳이고, 치유 이후에 단군의 고조선 시대에는 한족과 우리 동유족이 서로 접촉을 이루었던, 서로 문화상으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그런 곳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과 아울러서 또 이러한 산동과 관계된 우리 문헌을 유문을 보면은요, 삼조고를 통해서도 산동과 우리 고조선 문화의 그 친연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산동성 화상석에도 삼조고 그림이 있는데요, 이 삼조고 그림은 조양의 삼조고 그림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고대의 산동과 조양, 길림 일대까지도 우리 고조선 문화의 친연성을 서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고구려 각저총입니다. 이 각저총에 보면은 이것은 박병섭 교수에 의하면 무시사당의 치유 화상석 그림과 유사한 내용이 고구려 집안 고분벽화인 각저총에도 등장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새, 곰, 범, 이 세 동물에 관한 그림이 이 고구려 각저총에도 등장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 그림은 산동성에도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고구려하고도 산동성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요, 이 그림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 내용입니다. 곰과 호랑이가 같이 나무 사이를 두고 지금 등을 지고 있는 형상이죠. 그래서 곰과 호랑이에 관한 이 기록은 물론 삼국 유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지만, 이미 고구려 시대에도 곰과 호랑이에 관한 그러한 신화적 배경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치우상의 편천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AD 148년의 화상석과는 다른 모습으로 치우상이 또 변천을 하면서 이러한 치우상은 오늘날 우리까지 붉은 악마까지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점점 치우의 그 인물상이 점점 좀 무서운 형상으로 바뀌게 되죠. 이러한 형상이 우리 경주의 통일신라의 안압지 유적에도 이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2000년 월드컵 때에 치유상을 봤는데, 사실은 붉은 악마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감 때문에 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붉은 악마라는 그 악마의 개념은 사실은 좀 익살과 비유로 표현하는 얘기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치유상은 뭐냐면 악마를 물리치는 또 다른 악마거든요. 악마를 물리치는 도깨비상. 그러니까 치유 자체가 악마가 아니고 악마를 물리치는 악마였다. 그래서 역설적인 표현으로 사용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할악자의 악마가 아니라 그것은 좀 앙증맞은 악마로 이렇게 보면은 치유상을 바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생활 속까지도 치유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무시사당, 이 무량사 화상석에 관한 연구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5세기 전후에 역도원의 수경주에도 이 화상석에 관한 설명이 있고요. 그 뒤에 아마 이게 뭐 홍수라든가 이런 현상으로 이 화상석이 아마 땅속에 묻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봅니다. 그래서 1786년과 1789년에 황희 이극정이라는 분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이 화상석이 다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160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다시 발굴된 겁니다. 청나라 말기에 풍운봉, 풍운원이라는 형제가 금속색이라는 책을 발간해서 화상석이 세상에 공개됐고요. 또 프랑스, 또 일본 등에서도 앞다투어서 이곳 산동성에 가서 화상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설명하게 되는 중국의 유명서 이런 분들이 근래에 와서 연구해서 이것을 탕록대전과 연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량사 화상석, 무시사당에 있는 화상석의 원본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 화상석은 4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의 그림을 1층, 2층, 3층, 4층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중국의 유명서라는 분이 1942년에 논문을 통해서 이 화상석은 치유가와 황제가 싸운 바로 탕록대전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논문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논문의 결론은 결국 황제가 치우를 이겼다는 내용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요 맨 위에가 바로 1층인데요. 1층의 이 그림은 황제가 산해경에 아까 말씀드린 산해경에 나오는 자기의 신하들을 맞이하는 장면이다. 그 응룡과 일발을 황제가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황제가 이 응룡과 일발을 맞이할 때 기도를 드리고 하늘에 기도를 드리고 이러한 신장들을 소위 말해서 하늘의 신병들, 하늘의 신장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곳이 바로 2층의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유명서는 황제의 신하 응룡이 쌍수룡 아래에서 치우를 살해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황제의 신하들이 지금 몰려가서 결국 이 무릎 꿇고 있는 분이 바로 치우다. 그래서 황제가 치우를 살해하는 장면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3층에 대한 그 유명서의 해석입니다. 3층에 대해서는 바로 이분이 치우라는 고 유명서가 가장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치우는 맞다. 치우는 맞는데 좀 치우를 나쁘게 평가해서 치우와 치우의 형제들이 아주 포악하게 지금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이다. 그래서 아주 치우를 맨 먼저 지적한 것은 이 유명서가 했는데 치우를 중국 측에 유리하게 나쁜 아주 포악한 치우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층 4층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 부여는 하지 않고 이것은 수렵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김지원 박사는 1946년에 단군 신화라는 책을 통해서 이 화상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책이 바로 이제 단군 신화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요. 김지원 박사는 치유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언급은 하지 않고 단군 신화 중심으로 이 화상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1층의 내용은 환웅이 지상에 강림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환웅이 지금 지상에 내려가고 있고 지상 사람들이 환웅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인간 세상에 내려가는 환웅의 모습으로 1층을 설명하고 있고요. 2층은 환웅의 신하들, 결국 우리 단군 그 사화에 나오고 있는 풍백, 우사, 운사, 내공 이러한 환웅이 거느리는 신하들을 함께 내려가고 있는 장면이고 문제의 바로 이 장면 아까 앞에서 유명서가 황제가 치우를 살해하는 장면이라고 한 이 장면에 관해서는 김재원 박사는 그렇게까지는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선악을 심판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3층에 관해서는 이 등장하는 인물을 김재현 박사는 처음에는 웅인이다. 그러니까 곰의 형상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그 다음 논문에서는 이분을 치우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치우로 인정을 하고 처음 논문에서는 곰 형상의 사람이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이분이 치우 같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김재원 박사는 이 4층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단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군이 지상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는 장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원 박사는 이 화상석을 통해서 우리 단군 신화의 사실성을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바로 2000여 년 전 산동성의 화상석에도 그 시대 산동성의 고조선 사람들도 이와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김재원 박사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김재원 박사의 이러한 1946년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우리 단군, 소위 단군 신화에 관한 연구들이 이제 새로운 측면으로 단순히 신화가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 측면으로 고찰해야 된다는 그러한 하나의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이 4층 이 그림을 확대하면은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분이 단군이라는 내용이죠.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풍시 형제가 청나라 말기에 금석색이라는 책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이 풍시 형제는 1층은 어떤 신인이 등장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3층에 대해서는 치유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한 괴상한 짐승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금석색이라는 이 책에서는 이 괴상한 짐승이 지금 사람을 잡아먹는 형상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해석을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1층 화상석의 맨 1층에 있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환웅과 함께 환인이 등장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그림에서 바로 여기에 계신 분이 환인이다. 그리고 뒤에 계신 분이 환웅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여기에 계신 분의 이 그림을 확대하면 바로 이 그림이 되는데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계신 분. 이 분을 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태양조. 이 태양조 새가 옹호하는 분이 바로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바로 환인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환인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우리가 말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 환인이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봤을 때 태양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아들 또는 태양의 신 또는 태양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라는 의미로 환인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환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화상석에서는 태양조, 외눈박이 새 태양조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1층의 이 화상석은 환인이 하시 삼위 태백하면서 이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결국 환웅이 지상에 내려가도록 지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이 장면은 결국 환인의 인도를 받으면서 환웅이 내려가고 있는 그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2층의 장면은 이 환웅이 조관을 쓰고 등장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바로 이 등장하는 이 3용은 세 마리 용은 우리 단군 신화에서 말하고 있는 풍백우사 운사를 말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 그림 잘 보면 뭔가를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상에서 환웅을 맞이하는 장면인데 저는 이 부절이 바로 어떤 천부인을 상징하는 어떤 그러한 부절과 연계해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2층에 관한 이 화상석은 환웅이 지금 지상에 내려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층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3층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결국 쌍수령 안에 있는 이분은 누구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아래 이 2층에 있는 엎드려 있는 치우라고 중국 측이 해석하고 있는 것과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아울러서 아니라면 왜 아니냐. 그 내용은 그 3층에 있는 이 춤추는 치우의 형상입니다. 치우가 과연 3층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2층 화상석에는 치우가 살해되는 장면으로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3층에 치유가 춤추고 있는 장면을 중심으로 한다면 2층의 그 화상석을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춤추고 있는 승리한 치유의 모습과 2층에 굴복했다고 중국 사람이 말한 이 장면, 이 해석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 결국 우리는 이것을 3층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3층을 우리가 중요시할 수밖에 없느냐? 이 춤추는 치유의 형상은 잘 보면 오병 5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치유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오병무웅이라 그러거든요. 5가지 무기를 들고 있는 춤출 무자, 춤추는 곰의 형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위에 이제 큰 활, 저걸 대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신 무기가 들고 있는 치유의 모습에서 우리는 특히 곰의 옷을 입은 곰의 형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치유는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바로 웅족, 곰족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 역사와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치유, 웅족의 치유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중국 사람들 과연 치유에 관해서 어떠한 설명들을 하고 있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사마천이 사기에 치유를 황제가 금살치유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또 이면에는 다른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상서에 보면은 구려는 치유의 무리이다. 또 여영은 치유가 난을 처음 일으켰다. 또 공안국은 뭐라고 했냐면 구려의 임금을 치유라 한다. 또 노사라는 책에는 치유는 천부의 신과 같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치유에 관한 해석은 중국 문헌에도 서로 상반되는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이 화상석에 관해서는 한국의 식민사학자들도 2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백 교수의 경우는 이 무시사당의 화상석이 단군 신화와 90% 동일하다는 김재원 박사의 그 주장은 근거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송호정 교수는 이것은 무시사당의 그림은 단군 신화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식민사학자지만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치유를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치유는 곰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웅족, 곰족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중국 측에서도 그것은 곰의 형상이라고 했고 또 중국의 유명서도 치유라고는 주장했기 때문에 이분이 치유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다만 더 확실한 근거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그림 앞에 한 마리 새가 등장합니다. 이 새는 뭐 봉황새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저는 이 날랑비 서문에 나오는 그 난새라고 부르는 대로 바로 이 난새, 이 새는 바로 우리 조유족을 상징하고 이 동유족과 관계되는 치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환웅의 그 조관이라든가 새의 그림이 들어있는 그것은 동유족과 관계되는 곰족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치유는 춤을 추고 있느냐? 문제는 이 아기의 모습입니다. 이 아기가 누구냐는 내용인데요. 이 아기를 저는 단군이 탄생하는 과정을 설명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 고물 형상화하고 있는 이 치유가 기뻐서 춤을 추는 것은 단군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러한 신화적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풍시 형제는
이 장면을 가지고 식인 사람을 잡아먹는 장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생인 사람을 낳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다시 보면 춤추는 치유 이 장면은 결국 단군을 통해서 다시 치유의 뒤에 일어나는 단군조선 고조선에 관한 고조선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화상석으로 보면은 고조선은 결국 곰족과 이 호녀라고 할 경우에 이 호족 범의 형상인데요. 호족 또는 이 새는 결국 동위족의 조위족이면서 동시에 환족, 환웅족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장면을 통해서 고조선의 탄생 과정을 곰족, 그 다음에 호족, 그 다음에 환웅족 세 부족이 연합해서 고조선이 탄생하는 것이고 그 고조선의 단군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이 일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치유와 관련된 단군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단군이 쓰고 있는 단군 왕검의 이 관모를 보면은 산자 모양입니다. 묘산자 모양이죠. 이런 묘산자 모양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산동선 대문구 문화의 아사달 문양에도 바로 이러한 산자 문양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양저의 옥귀에도 산자 문양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동성 일대는 바로 이러한 산자 문양을 숭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화상석의 4층에 등장하는 바로 그 인물은 단군임을 우리가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군과 관련해서 결국 우리가 치유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결국 단군 또는 단군 조선의 탄생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특히 환단고기에 보면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13세 사월아 환웅 때 웅녀의 후예인 녀가 단호에서 왕검이 되었다는 귀절이 바로 그 귀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웅녀의 후예 중에서 새로운 분파가 한 새로운 갈래가 나오는데 바로 그 갈래가 뭐냐면 거물려자 려족이 출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웅녀의 그 곰족에서 또 다른 분파가 나오는데 그 종족이 바로 려족이다. 거물려자 이 려족이다. 그 여족에서 바로 단호 왕검이 출현했는데 이 단호 왕검이 출현으로부터 한 460년 뒤에 단군 왕검이 출현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단군 왕검의 고주선 BC 2333년 이전 460년 이미 이전에 치우 계열에서 나온 또 하나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여족이 세운 나라다 이렇게 보고 그 여족이 세운 나라로부터 단군 역사는 시작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문제는 환단고기에 의하면은 웅족 가운데서 단국이 그러니까 환단고기에는 고주선 이전에 단국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국에 관한 설명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을 알 수 없고 이 한 귀절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국의 역사를 우리가 새롭게 조명해야 되는데 단국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려면은 치유 역사를 다시 알아야 되고 치유 역사를 다시 알면 치유 시대에 등장한 그 웅녀의 한 갈래인 그 여족의 출현과 단군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 사이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옥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홍산문화로 알려져 있는 홍산문화 이후에 나와 있는 옥기들을 통해서 치유의 형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옥기에 나와 있는 치유의 형상은 대략 BC 한 3000년에서 한 BC 2500년 사이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홍산 문화가 처음 시작된 것은 이보다 훨씬 빠르지만은 지금 그 뒤에 옥기 문화에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연대적으로 보면 환단고기를 중심으로 치유의 그 연대를 보면 BC 한 2700년, 한 BC 2800년이 되기 때문에
거의 치유 시대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시대에 이미 저러한 치유 형상의 옥기들이 그 당시에 이미 있었다. 그만큼 치유의 그 위력은 대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단국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고조선 이전에도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대한 우리가 지금 연구가 지금 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는 홍산문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와 단군 사이에 있었던 이런 공백의 역사를 우리가 찾는데 우리가 더 연구를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치유와 단군 관계를 설명할 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는 앞으로 이 치유와 단군 역사를 통해서 식민사학을 우리가 몰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식민사학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고조선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고조선사에 대한 중요성, 결국 고조선사의 중요성은 뭐냐면 우리 민족문화의 원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조선 역사는 중요한 것이고 단군조선의 역사는 중요한 것이죠. 이 고조선 역사의 원형이 바르게 회복이 되면 우리가 그 이전에 환웅 치유 역사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고 그 이후에 북부여 고구려의 역사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조선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앞에 역사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조선 전후사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단군 역사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또 단군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직전 역사인 치유 역사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또 이 치유 역사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환웅 초기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역사는 그렇게 연결고리로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윤낸 교수에 의하면 치유가 풍백우사를 청한 것과 단군 신화와 그 내용이 비슷한 것, 그리고 치유는 고구려의 언어로 고조선 계통의 군장이다. 또 고조선 계통의 문화를 가졌다라고 본 것점, 본 내용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단군과 치유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매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치유 역사가 왜 중요하냐? 결국 지금 단군과 치유 또 치유 역사를 통해서 환웅과 단군 관계를 연결해주는 이 치유 역사가 지금 중국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고 또 특히 95년부터 중국은 치유를 중국의 시조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탕록에 가면 중화 3조당 중화의 세 분 시주를 모신 중국 3조당이 있는데요. 이 3조당을 통해서 결국 우리 동이족의 치유를 중국의 조상으로 뺏어간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뺏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치유 역사를 우리가 전부 빼앗기면은 환웅과 단군의 역사를 설명할 길이 없어지는 것이죠. 중간에 역사의 공백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이 치유 역사의 복원이야말로 단군과 환웅의 역사를 복원하는데 필수적인 내용이다. 이제는 우리한테 그냥 치유 역사가 중요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빼앗긴 역사를 다시 찾는 의미에서 우리가 치유 역사를 다시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국은 3조당을 건설해서 이 왼쪽에를 치유로 지금 중화 3조의 한 분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무량사 화상송에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무량사 화상석의 1층, 2층, 3층, 4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환인, 환웅, 또 삼성기에 등장한 치유, 또 단군의 그 인물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2000년 전 산동성에 살았던 고조선의 우리 동이족들은 환인, 환웅, 치유, 단군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알았기 때문에 그 화상석에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예로 단군세기 16세 위나 단군주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삼신상제께 제사를 지낼 때에 환인, 환웅, 치우 또 단군왕검 이 네 분의를 배양해서 천제를 올렸다는 규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군 시대 초기만 하더라도 치우를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 사실 삼국유사에는 치우의 역사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아주 참 뼈아픈 그런 장면이 되겠는데요. 치유 역사를 복원함으로써 사실은 삼국유사의 그 역사도 복원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시대는 중국과 황제와 전쟁을 벌인 치유의 역사를 기록할 수 없는 고려 말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싫어하는 치유를 중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그런 고려 말에 이 삼국유사에 과연 치유 역사를 넣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허락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삼성기를 통해서 또 무시사당의 이 화상석을 통해서 치유 역사를 바르게 복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역사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치유 역사를 빼앗기고 치유 역사를 중국에 내주고는 우리 역사를 바르게 회복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단군 역사도 바르게 회복을 못했는데 어떻게 치유 역사까지 회복할 수 있겠냐라고 하지만 거꾸로 치유 역사를 바르게 회복하면 단군 역사는 저절로 회복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삼성기의 이름이 세 분 성인을 기록한 것이 삼성기라는 책 이름인데 왜 삼성기 하편에도 이름을 삼성기라고 했느냐? 네 분을 설명했으면 삼성기 하편에는 치유가 등장하면 환인, 환웅, 치유, 단군을 넣어서 사성기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기라고 한 이유는 이 환웅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환웅은 초대 환웅으로서의 거발한 환웅이고 이 치유 환웅은 치유도 환웅이시죠. 14대 치유 환웅은 자오지 환웅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 환웅이기 때문에 한 분 환웅으로 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삼성기에서 말하는 환인, 환웅, 단군할 때의 그 환웅은 초대 거발한 환웅과 14대 자오지 환웅을 같이 말한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삼성기 원동준이 말한 그 삼성 세 분 성인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단군세기 16세 위나 단군주에 보면 삼신상제에 제를 올릴 때에 환인, 환웅, 치유, 단군, 왕검 네 분을 배양하고 제를 올렸는데 그 제가 끝난 다음에는 이런 애환가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노래를 전혀 기억할 수 없지만 그 내용은 결국 산에는 꽃이 피네 작년에 만구를 심고 올해도 만구를 심어 불암산은 백두산이죠. 불암산에 봄이 찾아오니 꽃마다 울긋불긋 우리 하나님 섬기며 태평을 즐기세 이러한 애환가가 불렸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시대까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치유를 우리의 조상으로 모셔서 환인, 환웅, 치유, 단군을 같이 모셔놓고 이러한 천제를 올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역사의 그 국통맥을 바로잡는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치유 역사는 반드시 복원되어야 되고 치유 역사의 복원을 통해서 우리 상고사가 다시 정립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역사가 복원되어서 이러한 애환가가 다시 우리 국민들 속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러한 역사 광복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강의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